(1999년) 크게 히트했던 한국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 영화에 쓰인 인상 깊은 음악은 88년 실제로 일어났던 한 사건에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될 만큼 그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호송 중인 죄수들이 탈주해서 9일간이나 서울 전역을 누비고 다녔던 것입니다. 현관문도 열려 있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엄마가 들어오라고 탈주범 아저씨들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난한 집 찾아오셨네요 라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은신처가 발각되자 그들은 가족을 인질로 잡고 13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세상을 향해 외쳤던 말, 그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 영등포 교도소에서 대전과 공주교도소 등지로 이감 중이던 피고인 12명이 호송 교도관 11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에 달아났습니다. 현재까지 1명이 검거되고 다른 1명이 자수했을 뿐 나머지 10명의 행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전과가 많고 흉폭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권총 한 자루와 실탄까지 뺏어 달아나서 제2의 범행이 크게 우려됩니다. 저 높은 담장이 세상과 수감자들을 갈라놓고 있는 경계선입니다. 이 담장 안이 12명의 탈주범들이 수감되어 있던 영등포 교도소입니다. 그들은 교도소 안에서 만나서 탈주 계획을 세우고 철창을 잘라서 열쇠와 교도관을 위협할 흉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일의 주모자가 바로 지강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놀리듯 감쪽같이 검거망을 피해 다녔던 9일 동안의 탈주 행각도 결국은 자살과 사살이라는 유혈 참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수한 2사람과 체포된 7사람은 교도소로 다시 돌아왔지만 지강원을 비롯한 3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못할 길을 선택했습니다. 단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강원의 항변만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분명 범죄자였지만 그의 외침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비춰주는 또 다른 거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1995년은 해방 반세기를 맞는 해였습니다. 어느 일간지에서는 이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대를 풍미했던 말들을 모아서 조명해보는 기획 특집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80년대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말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한마디가 바로 무전유죄, 돈 없는 것이 죄라는 탈주범 지강원 일당이 남긴 말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이 말은 당대 우리 사회에 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탈주 사건이 일어난 것은 88년 10월 8일 서울 올림픽이 끝난 지 엿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루 뒤인 9일에는 탈주범 12명 중에서 4명이 검거되고 1명이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은 경찰의 비상경계망을 뚫고 종족을 감췄습니다. 이들의 행적은 이틀 뒤인 10일이 되어서야 드러나게 됩니다. 탈주범들은 하룻밤을 고대 뒷산에서 노숙한 뒤 다음 날 안암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했습니다. 집주인의 신고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 6명을 인질로 해서 그 다음 날 새벽까지 머물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탈주범 7명은 다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을 약속하는 한편 탈주범 한 명당 200만 원씩 현상금도 내걸었습니다.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도 신고를 독려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대학생이 있는 집 같으면 책도 몇 권 가져와 가지고 대학생처럼 비슷하게 해서 주로 대학 캠퍼스로 많이, 낮에는 대학 캠퍼스에 많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 그리고 한양대 그 두 군데에 있었던 게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 대학 캠퍼스 내에 있으면은 일단 외부 경찰이라든가 이쪽에 눈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돈도 좀 받아오면 거기서 뭐 대학 매점에서 사 먹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또 다른 집에 돈 두고 하고 음식도 먹기 위해서 다시 침입했고, 이런 식의 행적을 했었죠. 탈주범들의 10월 11일 행적은 행당동 박모 씨 집에서 신고가 들어옴으로써 뒤늦게 알려집니다. 그들은 그날 새벽녘에 이 집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밥을 지어 먹으며 이곳에서 25시간가량을 숨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올 때는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탈주범을 잡기 위해서 밤을 새는 경찰의 노고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닷새 동안 2차례나 서울 시내 민가에 들어가서 20여 시간씩 머물고 가는 공포의 탈주범들의 행방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경찰의 경비 수사망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능케 해줍니다. 연인원 10만 명이 넘는 경찰력이 뒤쫓고 있지만 게리라식 출몰을 하고 있는 7인조 죄수들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탈주한 죄수들의 범행은 날로 포악해졌습니다. 시민을 납치해서 집에 끌고 가서 쉬운 2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가 하면은 원정 강도까지 벌이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지강헌 등 탈주범 6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대학병원 구내 주차장에서 이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러 온 한국의제약 대리 35살 정 씨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위협해 정 씨를 승용차에 태운 채 범인 손동환이 정 씨 차를 직접 몰아 오후 1시쯤 서울 문정동 주공아파트 정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강은이는 권총을 휴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과도 정도 하나씩 전부 휴대하고 있는. 이들은 이 집에서 약 이틀간을 머물렀습니다. 정 씨 가족과 밥을 지어 나눠 먹기도 하고 정 씨에게 빼앗은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겨서 옷가지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2차례에 걸쳐 밖으로 나가 원정 강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날 저녁 8시 마침내 일당 중 한 명이 경찰에 잡힙니다. 정 씨로부터 뺏은 르망 승용차를 타고 신촌에서 다음 도피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3사람이 차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중 한 사람 손동환이 붙잡힙니다. 현장에서 달아난 2사람을 수색하기 위해서 신촌 일대에 경찰 총동원령이 떨어졌습니다. 실탄을 휴대한 삼엄한 경계망이 펼쳐졌고 경찰 당국은 초긴장 상태로 철야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차에 타고 있던 일당이 멀리 가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인근 민가에 대해서 일일이 탐문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달아난 탈주범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허탕을 치고 만 것입니다. 아직도 탈주범 5명은 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경찰의 추적망을 뚫고 도주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그들은 창천동의 한 가정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동연이 자수하고 김기로와는 헤어져 남은 탈주범은 이제 단 4명. 그들의 이름이 강영일, 한희철, 안광술 그리고 지강헌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지강헌이 권총을 가지고 이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탈주한 후 일주일 동안 그들은 경찰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가정집 4군데를 전전하며 몸을 숨겼고 숨어 있는 동안 밖으로 나가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훗날 알려진 것에 따르면 그들은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트 앞을 그냥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일당 중에 제일 어린 강영일이 여장을 하고서 지강원의 애인 노릇을 함으로써 경찰의 눈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이죠. 14일 밤에 그들은 창천동의 가정집에 들어가 25시간쯤 지나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일 밤, 바로 지금인 9시 40분, 그들은 이 북과자동 골목길을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은신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눈에 띈 집이 이 집입니다. 마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스스럼 없는 손님처럼 그렇게 찾아들었다고 합니다. 대지 59평, 건평 50평의 2층 집인 이 집 1층에는 운수회사 직원인 한 가족이 전세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는 4남매와 어머니만 있었고 큰딸과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10시경 큰딸이 돌아오자 집에는 아버지를 뺀 모든 식구가 탈주범들과 함께 있게 됐습니다. 범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과일을 먹으며 그들이 탈주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민을 괴롭히러 나온 것이 아니다. 무거운 형 선고에 항의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형량이 얼마나 됐길래 그랬던 것일까요? 보호 감호를 포함한 징역 12년, 15년, 17년. 이들에게 이런 중형이 떨어진 것은 제5공화국 들어 만들어진 특별법 보호감호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 필요적 보호감호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판사가 전혀 그 재량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본 범죄를 인정하게 되면은 판사로서는 무조건 법에 의해 가지고 보호감호 10년 혹은 7년짜리를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범죄인 입장에서는 내가 본형을 선고받고 그보다도 더 형기가 긴 7년이나 10년 형을 선고받게 되다 보면은 거의 계산해 보면은 15년, 17년 그 이상의 이 형벌을 그 절의 고도와 같은 산속에서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으로서 내 인생은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많은 그 범죄인들이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벌이고 혹은 법관 앞에서 난동행위를 벌이는 그런 일까지 아주 비일비재했던 것이 그 80년대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10시에 국가보위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삼청동 중앙교육연구원 청사에 현판을 달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80년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 자문 보좌기관이라는 명목으로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기구야말로 실질적인 최고 통치기구였습니다. 12.12와 5.17 비상계엄 조치를 통해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통치권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였기 때문입니다. 사회 정화의 기치를 내건 5공화국의 새로운 정책들이 여기서 입안됐습니다. 국민적 단합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위의 비상대책상임위원회는 사후약 1소 특별조치를 단행해 사후약 사범에 대한 일제 소탕을 시작했습니다. 국보위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의 씨를 뽑아서 밝고 명랑하고 정의로운 새 시대, 새 사회를 건설하자는 데 뜻이 있다고 밝히고 사실 80년대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하고 또 이 부당한 정권이 그 정치를 하던 시절입니다.
소위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이 독재를 하던 사람들은 국민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지지를 받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소위 범죄로부터 이 시민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일벌받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가혹한 처벌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요구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0년 12월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이나 사회보호법 등이 개혁 입법이란 이름으로 급조됐습니다. 집시법,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등도 법정 형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일벌 100개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중벌주의 형사정책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사회보호법은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징역형과 별도로 보호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자는 감호시설에 수용됩니다. 특가법은 특정 범죄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상습, 강절 또는 무기징역까지, 강도 상해 등 12개 항은 사형까지 허용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탈주범들의 중형은 바로 이러한 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고해에 마침 그 전두환 씨 동생,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전경환 씨가 구속이 됐었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오공비리 사건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불만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이 법정에서 형량까지 낮아진다. 우리는 훨씬 더 적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10년 이상 이게 뭐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연희동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경비가 심해서 못 갔다. 실제로 그 북가자동이라는 데는 연희동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장소가 가깝다고 해서 그게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지강원은 그때 내가 왜 전경환이보다 더 많은 형을 받아야 하느냐, 연희궁으로 쳐들어가려다 경비가 심해 관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경환이란 인물, 그는 5공화국 치하에서 새마을운동본부 중앙회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그가 이끌어온 새마을이 실은 엄청난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검찰이 중점 수사를 펼 부분은 영종도 수련원을 세우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천여만 평의 부지를 확보한 경위와 허가도 받지 않고 18만 평의 해안을 매립한 경위, 81년부터 모아온 검찰의 공소 사실은 새마을 본부와 새마을 신문사의 공금 횡령, 탈세, 영종도 공유 수면 불법 매립, 농지 무허가 형질 변경, 새마을 본부 건물 무허가 신축, 증축 등 8개 죄목이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횡령, 탈세의 규모만도 70억에 달했습니다. 새마을 비리에 대한 첫 선고는 지강원 일당이 탈주하기 바로 한 달 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경환은 그 형량을 다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2년 8개월 남짓 살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온 것입니다. 전경환과 지강원, 법의 저울은 그들 두 사람에게 평등했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이 사법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큰 형벌,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낮은 그 범죄,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난의 강도가 낮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량은 낮아야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정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법의 그 행태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사회에 정말 큰 해악을 저지른 사람, 수십억, 수백억 혹은 수천억, 그게
그러한 그 돈을, 국민의 돈을, 또 국민의 혈세를 그 범죄 행위로서 이 낭비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작 1, 2년 형벌을 선고하고 그것도 또 집행유예로 석방을 시키는 것이 이제까지 하나의 어떤 그 패턴이었거든요. 그럼 교도소의 재소자를 내가 30여 년 교화를 해보니까 그들이 교화가 안 돼요. 지강원이뿐 아니고 대부분 교화가 안 됩니다. 교화가 안 된다는 소리는 재소자들이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즉 실정법을 어기고 난 처형을 통해서 당연히 참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여림은 아홉이. 나는 운이 없었고 재수가 없어서 지금 이 꼴이 됐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들이 탈주를 결심하게 된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형이 무거워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벌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려진 무거운 벌이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느껴졌을 터입니다. 이 상대적 불평등이 진실로 그들을 분노하게 하는 원천이었습니다. 지강원 일당은 인질로 잡고 있던 가족들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돈 없고 백 없는 그들의 신세를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수하라는 어머니의 권유는 듣지 않았습니다. 탈주로 형량이 더 늘어나 교도소에서 늙어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의 가장 고 씨는 술이 취한 채 자정이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낯선 청년들이 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가까워진 탈주범들은 그에게도 별다른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경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한희철은 건넌방에, 어머니와 아이들은 안방에, 그리고 강영일과 지강원은 이 마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넌방 의자에 앉아서 감시를 하고 있기로 했던 안광술이 잠깐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새벽 4시 40분 아버지가 집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지강원이 급히 집 바깥으로 나가봤는데 이미 아버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지강원은 가지고 있던 권총을 담 밖으로 2발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질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새벽 5시 20분 경찰 측과 지강원 측 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바닥한 행동을 할지도 몰라.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 중탕, 그리고 사람, 집안으로 짓고 말고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친구들 가족들에게 연락이 될 수 있게끔 빠른 시간 안에 연락하는데. 집은 경찰이 포위했습니다.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탈주범들이 빠져나갈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8시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통일해서 경찰에 전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들은 경찰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이 집의 딸들을 인질로 끌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고 치안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어. 어디 재수가 판사 검사를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야. 이는 사람을 죽이고도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래.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못하겠으면 내가 다 철수시키고 형사반장하고 딱 단둘이만 만나게 해줄게. 근데 너 데리고 있던 교도관도 왔어. 7시 30분경 탈주범의 가족 10여 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누나, 형, 동생, 애인
그들이 담장을 넘어들어가 집안의 피부치에게 제발 자수하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지강원은 2시까지 봉고차를 대기시켜달라며 두서없는 외침을 쏟아냈습니다. 지강원은 사정없이 우리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는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며 돈만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법원에 대한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너무너무 차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식의 줄임말이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다 이거예요. 말 자체로 썼어. 직접 수없이 썼어. 한 10번쯤 쓴 것 같아. 그들 의식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이 그때 일반 서민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경제가 호황이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기의 모습에 좌절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부정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러나 작은 죄를 통해서도 큰 처벌을 받는 그러한 것에 박탈감을 느꼈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당시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아주 여러 국민들에게 공감 가도록 만든 그런 시대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80년대, 그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는 고도 성장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극심한 부동산 투기의 시대였습니다. (88년 6월 29일) 올림픽을 몇 달 남겨놓은 들뜬 시점, 명동 성당에는 서울 경기 일원의 주민 8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올림픽을 반민중적이라 규탄하고 서민주택을 보장해달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미화를 이유로 재개발이 강행되던 그때 그들이 바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60년대에 서울 도심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심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외곽으로 쫓겨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그 지역이 다시 재개발이 되면은 그곳에 한 10년, 20년씩 눌러 살던 사람들이 거기를 또 쫓겨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곽으로 쫓겨났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재산이 없으니까 주민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몰았단 말이죠. 반면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에는 외지 투기꾼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개발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터전을 중심에 놓고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고,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짐짝처럼 내몰리고. 올림픽은 성장 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올림픽 찬가 아래서 더 많은 빈민이, 더 많은 빈민들의 분노가 양산된 것입니다. 그들의 집을 앗아간 재개발. 그것은 부동산이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어떻게 양극화시켰는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도시 밖으로 밀려나고 그들의 터전은 가진 자들의 투기장으로 변모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70년대에는 도시 빈민들이 자기 집을 소유한 비율이 50-60%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에는 그 비율이 30%로 크게 떨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일확천금한 사람과 몰락한 사람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부자와 빈자 사이의 그 아득한 거리, 그것이 80년대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86년부터 올림픽이 있었던 88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호황기에는 빈부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황기에는 부유층은 이득을 얻을 기회가 더욱 많아지지만 빈곤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유층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그때 부동산 투기 열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1475건) 80년부터 88년까지 한 신문에 이 정도 분량의 기사가 실렸다는 것은 그때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일상적이었느냐를 말해줍니다. 부동산 투기란 이른바 돈 놓고 돈 먹기의 게임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욱 많이 갖게 되고 갖지 못한 자는 아예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호황기에는 부동산 투기와 또 소비의 규모가 더욱 커집니다. 이에 비례해서 갖지 못한 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또한 커지게 마련이죠. 무전유죄, 돈이 없는 것이 죄라는 말, 이 말에는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똑같은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60년대 신정동 목동 일대는 그저 황량한 갈대밭이었습니다. 그 갈대밭에 논밭이 일구어지고 마을이 들어선 것은 서울시가 도심 철거민들을 이 땅에 이주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83년 4월 서울시는 토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이 일대 140만 평의 신시가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합니다. 4천여 빈민 세대가 또다시 쫓겨날 처지가 된 것입니다.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돈이 없음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받는 그 취급, 짐승 취급을 받고 그야말로 이렇게 막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허물어뜨리고 뭐 이런 그 피눈물 나는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 돈이 없어서이구나. 이 사회는 돈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절절하게 느끼니까 결국 무전유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유전무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빈민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루어진 목동 공영개발은 이후 2년간 100여 차례나 되는 크고 작은 시위를 불러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기도 하고 연행되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몸으로 막아서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그들은 결국 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부천시 고강동의 어렵사리 땅을 구해 가건물을 짓고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을 앞두고 이 가건물마저 철거됩니다. 올림픽 성화가 지나가는 봉송로에서 허름한 집들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박탈감을, 아니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아주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 이제 집은 부서지고 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뭐 그랬던 주민 중에 이제 고등학생 하나가 이렇게 펑펑 울면서 정말 억울해 그러면서 절규했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목동 신시가지에서는 그때 1조 4천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부동산 매입에 있어 가장 큰 손은 재벌 기업들입니다. 국내 재벌 기업들은 총 투자액의 60% 이상을 부동산 매입에 쏟아왔습니다. 같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 활동에 투자하는 것보다 3배 이상 이익이 낮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부동산 투기란 정치와 경제, 이것이 부패한 고리를 형성을 하고 그들만이 누리고 있던 그 시대의 수익 창출 방식, 지배하는 사람들의 수익 창출 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온건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이득을 봤던 사람은 첫째 가진 사람들, 기존에 정보나 이미 충분한 투기 자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그 정보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들은 서로 이익을 실현하고 공유하는 데 굉장히 집착했던 것이 저는 아마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88년 통계를 보면 땅 주인들 중 5%가 전국 사유지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부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거를 50만 명, 경제활동 인구의 3% 정도가 전국 민유지의 3분의 2를 가졌기 때문에 GNP의 한 120%나 130% 되는 그런 막대한 불로소득이 50만 명 정도에 돌아간 겁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버는 돈에는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이 많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실제로도 불로소득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004년 현 시점에서 바라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소득 문제뿐만 아니라 자산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사회로 아주 양극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1970, 80년대, 특히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은 부동산 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한 달, 88년 3월 10일부터 언론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 새마을 비리였습니다. 무수한 의혹과 폭로가 잇따랐고 마침내 1,000억을 쌈짓돈 쓰듯이 했다는 고발까지 나옵니다. 그 엄청난 불로소득의 규모 앞에서 서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법적인 권한을 휘둘렀던 새마을 왕국도 마침내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88년 3월 29일 전격적으로 전경환의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보도진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면서 차에서 내린 전 씨는 개인 경호원 5명과 기자들의 몸싸움을 뚫고 10분여에 걸쳐 20여 미터 떨어진 청사 현관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뒤 전 씨의 모습을 보고 붕괴한 30대 남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전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전 씨는 기된 얼굴로 이 남자를 전경환의 뺨을 때린 것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격분한 온 국민일 것입니다. 200여 명의 내외신 기자가
전경환과 새마을의 관계는 5공화국 출범과 함께 시작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힘으로 하루아침에 새마을운동본부를 맡게 된 것입니다. 80년도 후반기에서 지금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전두환 씨 동생인 정경환 씨가 거기 그 회장으로 앉았거든요. 앉으면서 또 그거의 제 4부의 하나로 갑자기 부상이 됐다고 말이야. 모든 권력 그리고 예산 그리고 좀 막강한 그 횡포를 그냥 뭐 사정없이 이제 부르게 됐어요. 그래갖고 6년 동안 단 한 번도 국가기관에서 뭐 그 예산 감사를 받아본 일이 있다거나 혹은 무슨 다른 어떠한 그 회계랄지 혹은 무슨 예산은 무슨 뭐 그 뭐이라고 할까 그 지출 혹은 뭐 그 영수 문제랄지 이런 것을 무슨 그 조사를 했다거나 감사를 받았다거나 이런 거 한 것도 없이 완전히 전두환 씨의 동생이라는 그런 조건 하나만으로 이게 뭐 아주 무소불능의 횡포를 막 부렸거든요. 5공화국의 비리 문제는 새마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끝난 전두환 대통령 본인도 결코 비리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당시 평민당에서 발표한 50 비리 의혹은 무려 7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것이었습니다. 전임 대통령과 그 일가들이 연루된 부정한 돈에 대한 의혹은 50 청문회를 통해 하나둘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새마을 성문도 많이 냈고 그중에 문제가 되어 있는 일회 재단에는 83년 3억, 85년 3억, 또 2억, 86년 5억, 13억 내시죠? 네. 공식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순자 씨가 하고 있는 새세대 육령회에 5억 함 내시죠? 네. 새세대 유경에 약 한 17억 내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세대 심장재단에 이게 30억인가요? 30기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회재단과 새세대 유경의 새세대 심장재단 등등으로 해서 약 한 100억을 냈어요. 네. 예. 그리고 새마을 성금으로 또 한 74억 냈습니다. 네. 이 거액을 내셨죠. 네. 7년간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이죠. 또 추가로 내시는 게 있었을 거예요. 어떤 돈을요? 예? 어떤 돈을요? 정치자금 얼마나 내셨습니까? 정치자금 제5공화국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해서. 못 넣은 거 못 넣은 대로 내란 대로 다 냈습니다. 그래. 예.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든 연구소 일회재단. 이곳에서 거두어들인 돈만 598억 원이었습니다. 총 비자금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오늘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읽으면서 침묵만을 지킬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언짢으셨습니까?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물론 온갖 잡지와 신문 등을 통해 연일 쏟아져 나온 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보도에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저로 인해서 온 사회가 들끓고 있고 큰 무리가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한량없이 죄송스럽습니다. 88년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백담사로 떠났습니다. 97년 대법원은 그에게 2,205억 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아직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돈을 몽땅 벌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가령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가 다 있어. 소위 그 당시 일부 언론에서 크게 그 화제가 되었던 유전이면 무죄요, 무전이면 유죄라고 했던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그냥 돈에 대한 소위 황금 만능, 유전이면 가사귀다, 유전이면 귀신도 부려먹는다 해서 그런 그 큰 풍토를
조장식인 이 장본인들 아니냐. 그래서 역사적인 심판은 분명히 뭔가 긋고 갔어야 하는데 그걸 지금 그냥 흐지부지하고 넘어갔거든 또. 마치 해방돼 가지고 친일파 일당들을 청산하지 않듯이. 88년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탈주범과 오공비리 의혹이 한 지면에 나란히 실리고 올림픽 찬가의 그늘 속에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이 깔리고 날로 높아가는 아파트의 높이만큼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도 커져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서민들의 가슴에 크게 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지강원을 비롯한 탈주범 4사람은 바로 그런 시대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뉴스를 통해 전해졌고 아침 8시 삼중 스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스님은 그들이 수감돼 있던 영등포 교도소 교화위원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어떤 여자를 한 손으로 목을 잡고 권총을 딱 목에 대면서 피를 토하는 절규라고 있었습니다. 그 절규 소리가 교도소 벽에 늘 글로 써붙여져 있는 유전무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된다.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 그 소리를 막 내뿜는 겁니다. 난 죄를 안 졌다는 건 아니다. 죄를 분명히 졌다. 그러나 무기 형벌을 받을 만큼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서 막 구함을 치고 완전히 보면 눈빛도 정상이 아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강원은 삼중 스님에게 이 사회에서 큰 소리치는 내 놈들이 사회를 망쳐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너희들이 사기꾼이라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사기꾼 놈들, 너희들이 나를 이 꼴로 만든 거야 할 때 나는 바로 내가 공범자다. 저 사람을 저 지경으로 몰고 간 건 바로 나다. 왜 저 사람 입에서 저 소리가 나와야 하느냐. 내가 교화를 잘못했다. 나를 비롯해서 이 땅에 무슨 행색계나 한다는 사람들이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연출한 거 아니냐. 오전 10시경 지강원 일당은 자신들이 요구한 자동차를 경찰이 준비해 줄 것이다 이렇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까지만 해도 이들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맏딸이 지강원에게 어머니와 막내를 내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딸 넷이 인질로 남아있겠다는 조건에서 말이죠. 지강원은 선선히 2사람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사실 지강원에게는 인질들을 해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맏딸의 증언에 따르면 지강원이 그에게 총을 겨누고 이 창가로 이끌 때도 계속해서 미안하다, 다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강원은 대치하고 있는 경찰에게 비지스의 홀리데이 노래 테이프를 요청해서 이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If the puppet 11시 40분경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자동차가 준비되었는지 알아보러 강영일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없었습니다. 강영일이 다시 담을 넘어가려는 순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이제 강영일이가 나왔는데 이 집 앞에 오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들이 거짓말했어. 차 없어. 인질 다리 하나 잘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지강환이가 이제 권총을 쐈어요. 강영일한테 쏘면서 야 이 자식아 너는 살으라 그랬잖아. 넌 살라고 내보냈는데 왜 왔어? 하면서 총을 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사실상 죽게 됐으니까 너는 이제 죽지 말고 자수한 신분으로 깜빵 생활 좀 더 하고 이제 살아라. 이런 선물 비슷한 거였죠. 제일 막내한테 주는 선물. 안방에서 달려놓은 한희철과 안광술이 지강원에게서 총을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이 총을 빼앗아 안방으로 뛰어든 다음 총소리가 2번 울렸습니다. 총에는 더 이상 남은 총알이 없었습니다. 지강원이 유리를 깨서 목을 찌르며 난리를 피울 때 마침내 경찰 특공대가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강원은 경찰 특공대에게 사살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탈주범들의 인질극은 결국 자살극으로 끝났습니다. 드디어 지강원이 목에 깊은 상처와 4군데의 총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된 채 연행됐습니다. 올려. 뒤따라 강용일도 경찰에 연행돼 나왔습니다. 인질로 갇혀있던 4명 가운데 고양이 마지막으로 경찰에 구출됐습니다. 낮 12시 25분 뒷방에 쓰러져 있던 한희철과 안광술이 싸늘한 시체로 변해 운구돼 나왔습니다. 이로써 경찰의 탈주범 체포와 인질 구출 작전은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이듬해 5월 소설가 박완선은 어느 일간지에 한 택시기사 얘기를 썼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해 동안 곱절이나 값이 뛰어버린 때였습니다. 그는 800원 요금의 거리를 가는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화를 냈는데 주로 욕이었다. 욕도 보통 욕이 아니라 주로 죽일 놈이었다. 정치하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순으로 죽이다가 맨 나중엔 국민학교도 안 간 어린이만 빼고는 다 죽어야 이 세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국민학교만 가도 벌써 못된 물이 든다는 그의 단죄는 차라리 광기였다. 내가 화 안 나게 됐습니까? 운전대 잡은 지 10년에 아직도 5 식구가 1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삽니다. 근데 또 5만 원을 올려달래요. 한꺼번에 5만 원씩이나요. 비단 소심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같이 그들의 억압된 불평불만, 철저히 막힌 살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참다 못해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요새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의 작태를 봐도 미친 것 같은데 너무 없는 사람이라고 미치지 말란 법이 없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88년부터) 오늘날까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의 뜻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뜻에 그대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빈곤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오히려 80년대보다 지금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는 더 고착화되었습니다. 80년대가 빈곤층에게 욕망의 좌절을 의미했다면 이 시대는 그들에게 희망까지 좌절시키는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분명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들의 존재를 무시해도 좋을까요? 80년대 말 박완서 선생이 일깨워 주었듯이 2004년 오늘에도 우리는 그들의 억압된 불만과 살아갈 길이 막혀버린 그 암담함, 아니 그 참담함에 대해서 진실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